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효도관광 보내드릴게요. 자, 평소 구박만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항공권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효도 관광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과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생 사연집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12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최영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오니 어둠 속에서 눈발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물을 끓였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동안 영자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이 집에 들어온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그때가 그립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자 준서가 가장 먼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영자를 진심으로 반기는 사람은 10살짜리 손주뿐이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 부부가 차례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영자를 힐끗 보더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보며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자는 그 한숨 소리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수진의 표정은 불만스러웠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들은 언제부턴가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영자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모두 아들 민수가 관리한다며 가져갔고 매달 나오는 연금도 민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한 달에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았고 그마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금씩 나눠서 받았습니다. 남편 명의였던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도 이제는 영자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또한 민수가 관리한다며 모두 가져갔습니다. 영자는 돈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아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거니 믿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어 정리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메뉴를 떠올리며 재료를 썰었습니다. 며느리의 입맛에 맞추지 못하면 또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준서를 학원에서 데려온 뒤에는 아이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영자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 때마다 옆에서 격려했고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영자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오늘도 수지는 반찬 투정을 했고 민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또다시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자기 방으로 돌아온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나마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손자가 예뻐서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참으며 사는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영자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흩날렸습니다. 영자는 그 눈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똑같은 일상 속으로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데 거실에서 민수 부부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귀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영자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수진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차갑거나 불만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밝고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자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수진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며느리가 먼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영자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도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불안한 마음에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혹시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요양원에 보내려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진이 영자 옆에 앉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어머니께 효도 관광 보내드리려고요. 제주도 3박 4일이요. 영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효도 관광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준서 봐주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푹 쉬다 오세요. 영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 한편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관심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효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항공권과 호텔 예약 내역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제주도행 비행기표의 항공 예약권이었습니다. 어머니, 3일 후 출발이에요. 짐은 제가 싸드릴 테니까 편하게 계세요. 영자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더니 영자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제주도 가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수진이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와 떨어지기 싫다며 투정을 부렸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아이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서는 저희가 잘 볼게요. 엄마는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셨잖아요. 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방에 돌아와 항공권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제주도라니.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걸었던 해변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 남편의 환한 웃음.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영자는 옷장을 열어 입고 갈 옷을 꺼내봤습니다. 대부분 낡고 오래된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괜찮은 옷을 골라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가방에 무엇을 챙겨갈지 생각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다 싸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영자는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시키기 바빴을 텐데 오늘은 정말 다정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사실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오해했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수지는 영자에게 친절했고 민수도 어머니에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수진이 캐리어를 들고 영자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챙겨놓은 옷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는 서울보다 따뜻해요. 이런 옷은 필요 없어요. 수지는 자기 마음대로 옷을 골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알아서 잘 챙겨주겠거니 믿고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빠르게 짐을 쌌고 가방을 닫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을 것 같았지만 며칠만 참으면 됩니다. 푹 쉬고 와서 더 건강하게 손자를 돌봐주면 됩니다. 창밖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별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제주도 가. 우리 신혼여행 갔던 곳. 거기 가서 당신 생각 많이 할게. 영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영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손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준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학교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아침밥을 먹는 것도 영자가 없으면 제대로 될까? 며느리가 잘 챙겨줄까? 아이가 밤에 악몽을 꾸면 누가 안아줄까? 게다가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영자는 결혼 후 남편과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항상 아들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사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막연히 무서웠습니다. 제주도 공항에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호텔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던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이미 수진이 간단하게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토스트와 우유,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효도 관광 그냥 안 가면 안 될까? 혼자 가려니까 불안해서. 민수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까지 챙겨드리지 못한 게
죄송해서 그래요. 꼭 가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하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돈을 다 쓴 상황에서 취소하자고 하면 아들 부부에게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서운해한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4일만 참으면 됩니다. 곧 돌아와서 다시 손자를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발 시간이 되자 민수 부부는 친절하게 영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수진이 어제 싸두었다는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검은색 캐리어는 생각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영자는 며느리가 옷을 많이 챙기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수지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수진이 캐리어를 꺼내주며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뒤돌아보니 민수 부부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영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출국장 문이 닫히고 영자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민수와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주변을 살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네. 민수는 아무 대꾸 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계획한 일이었고 이제 그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수지는 곧바로 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통장과 도장을 꺼내 찬찬히 살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접속해서 매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준서가 방에서 나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4일 뒤에 돌아오시는 거야? 민수가 아들을 안아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금방 오실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영자의 방에서 나오며 민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며칠만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오락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수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상가 건물을 팔면 얼마, 보험금이 얼마, 연금 통장에 모인 돈이 얼마. 숫자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영자는 손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영자는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고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낯선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영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예약지에 적힌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졌지만 영자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휴대전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문자가 오지 않을까? 30분쯤 달렸을까?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자는 택시비를 내고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론트 직원에게 예약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되는 예약 내역이 없습니다. 영자는 당황해서 호텔 예약지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예약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주저앉아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도 집 전화로도 걸었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영자는 캐리어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호텔 예약지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캐리어를 열자 영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속옷 몇 벌과 헌 옷까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챙겨놓았던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면도구도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5만 원만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 신용카드도 통장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영자는 아들 부부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효도관광은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자신을 이곳에 버릴 계획이었다는 것을. 머리가 하얗게 변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남겨져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이 이럴 수 있는가. 영자는 캐리어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영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점점 기울어갔고 영자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5만 원으로 며칠을 버텨야 할지 몰라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영자는 옷깃을 여미며 계속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영자는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차 한 잔 정도는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고 영자는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본 뒤 가장 저렴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영자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차가 나왔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카페 주인이 영자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영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는데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영자를 아는 듯 작게 말했습니다. 최영자 선생님, 저 이지은입니다. 영자는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지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영자의 맞은편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저를 후원해 주신 최영자 선생님 아니신가요?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후원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영자는 어느 고아원에 매달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 몰래 생활비를 아껴가며 보냈습니다. 그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학비를 대주고 대학 갈 때까지 도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병을 얻고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후원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그 아이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은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먼 곳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옛 인연을 만나다니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지은은 영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지은은 직원을 불러 카페 문을 닫게 한 뒤 영자를 조용한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다시 내오고 간단한 샌드위치도 가져왔습니다. 영자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샌드위치를 보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아까워 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권하자 영자는 천천히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은은 영자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영자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이 마르고 떨리던 손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영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놓였고 영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 집에 들어간 것부터 며느리의 구박을 받으며 지낸 3년, 갑작스러운 효도관광 제안, 가리고 제주도 공항에서의 배신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영자는 여러 번 목이 메었고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은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은 명절 때마다 임시 가정에 가거나 후원자를 만났지만 지은은 늘 혼자였고 그때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었지만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영자라는 분이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특히 지은의 학비를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영자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남편 몰래 생활비를 아껴가며 돈을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지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들게 공부했지만 영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후원이 끊겼지만 지은은 그때까지 받은 도움만으로도 평생 감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펜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10년 후 작은 펜션을 샀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제주도에서 가장 큰 리조트 체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영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영자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은혜를 갚아드릴 때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지은이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당장 카페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였습니다. 30분 후 단정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강민호 변호사는 지은의 회사 법률 고문이자 오랜 친구였습니다. 지은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 영자를 소개했고 영자가 겪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강 변호사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그래도 아들과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영자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당하고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영자를 자신의 리조트로 모셨습니다. 최고급 VIP룸에 짐을 풀게 하고 편안한 옷과 세면도구를 모두 준비해 주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거리를 헤매던 자신이 이제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은이 옆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자에게서 필요한 정보들을 받았습니다. 아들 박민수의 인적사항, 며느리 김수진의 정보, 상가 건물의 주소, 연금 통장 번호 등. 영자는 기억나는 대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팀을 꾸렸습니다. 금융조사 전문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설조사 요원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민수 부부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물은 분명 영자 명의였지만 최근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일자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영자의 것이었지만 영자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즉시 도장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위조였습니다. 누군가 영자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민수 부부 외에는 영자의 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내역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연락해서 확인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모두 매달 임대료를 박민수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명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년간의 입금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돈은 한 푼도 영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모두 민수가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통장이었습니다. 영자의 연금은 매달 나왔지만 통장은 민수가 관리한다며 가져갔고 영자는 그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팀이 은행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 명령을 받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을 민수는 어머니를 위해 잘 관리하겠다며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돈은 이미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절반 이상을 날렸습니다. 나머지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영자를 위해 저축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민수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커뮤니티 활동까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수진의 인터넷 활동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수십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험담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글, 심지어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는 글까지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민수 부부가 한 달 전 보험 설계사를 만났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조사팀이 그 설계사를 찾아가 면담했습니다. 설계사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영자 명의로 사망보험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고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냐고, 의심스러운 죽음일 경우 조사가 들어가냐고. 설계사는 수상하게 여겨 보험 가입을 거절했지만 민수 부부는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겠다며 떠났습니다. 강 변호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갈취가 아니라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어머니를 제주도에 버리고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까지 세운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리조트 방에서 지은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가로챈 임대료, 착복한 연금, 날린 보험금, 그리고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 내용까지.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니. 영자의 온몸이 떨려오고 분노보다는 슬픔이 앞섰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영자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자 지은이 영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영자가 진실을 알아가는 동안 서울에서는 민수 부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공항에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앉은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연기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주도로 여행을 가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었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으십니다. 윤 형사는 실종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여행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호텔 이름도 출발 날짜도 모두 말했습니다. 물론 거짓 정보였습니다. 윤 형사는 제주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자 수진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사이 수진은 영자의 방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를 모두 박스에 담았고 개인 물품들도 치웠습니다. 마치 영자가 처음부터 이 집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준서가 할머니 방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묻자 수진은 할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시면 방을 새로 꾸며드릴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수는 수진과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윤 형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주 경찰의 수색에도 어머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니냐며 윤 형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주는 서민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민수 부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민수 부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는 제주도로 혼자 내려갔습니다. 물론 영자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안가 한적한 곳에 영자의 가방을 버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가방에 영자의 옷 몇 벌과 신발 한 켤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거센 바위 근처에 그 가방을 던져 놓았습니다. 누군가 발견하면 영자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경찰이 가방을 발견할 것이고 영자는 실족사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동안 수진은 부동산 중개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자명의 상가 건물을 빨리 매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위조된 계약서를 믿고 매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은행에도 들려 영자의 연금 통장을 들고 가서 해지를 문의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고 하자 수진은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다며 위임장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위임장도 위조할 계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예상한 대로 제주 경찰이 해안가에서 가방을 발견했고 경찰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가방이 발견되었다고, 바다 근처였다고. 민수는 전화를 받고 비명을 지르자 수진도 옆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려운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아들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큰일을 당하신 것 같아. 거짓말이었지만 민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 부부는 제주도로 내려가 경찰서에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어머니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났고 바다에 빠졌다면 시신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형식적으로 해안가를 수색하는 경찰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효자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수 부부는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없어도 장례식은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준비하고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고를 알렸습니다. 민수의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자신이 얼마나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지. 동료들은 민수를 위로할 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모두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진은 슬픈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고 민수 부부는 계속 연기를 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안으며 괜찮다고, 할머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수지는 부동산 중개인과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상가 건물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계약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자 수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어머니가 사고로 사망했으니 보험금을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경찰에 공식 사망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수는 곧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민수 부부는 머지않아 큰 돈을 손에 쥘 것입니다. 상가 건물 매각 대금, 보험금, 그동안 모아둔 연금까지. 그 돈이면 빚도 갚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주도에서 영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을, 복수의 칼날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주도 리조트에서 강 변호사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리조트 방 창밖으로 제주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영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 아니, 버린 것이 아니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40년을 키웠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간호했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주었고, 결혼할 때는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영자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 가슴을 채웠습니다. 손자 준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만은 영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던 따뜻한 체온.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같이 하던 시간. 밤에 악몽을 꾸면 영자의 방으로 달려와 안기던 모습. 이제 그 아이를 못 볼지도 모릅니다.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여기 남으면 어떨까?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고 그냥 제주도에서 조용히 살면 어떨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한 사람은 아들 일지라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영자의 방으로 왔습니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영자가 잠들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영자 옆에 서서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은과 강 변호사가 함께 제주공항으로 영자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지은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다 잘 될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점점 멀어졌고 영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민수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아들분과 법적 다툼까지 가셔야 할지 모릅니다. 영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려오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아들을 만난다는 것이 두렵고도 떨렸습니다. 민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곳, 수없이 드나들던 현관,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은이 영자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영자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민수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편안한 표정으로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소파 옆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더니 영자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영자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안았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천천히 아이를 놓은 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놀랐니? 엄마가 살아서 미안하구나.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서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수 부부의 시선이 그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펼친 뒤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수진은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위조된 도장, 가로챈 임대료 입금 내역, 착복한 연금 통장, 횡령한 보험금, 그리고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 기록, 제주도 해안가에 버린 가방,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울먹이며 영자를 바라봤지만 영자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차례로 펼쳐 놓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김수진 씨, 두 분은 횡령, 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고소될 예정입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영자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진도 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잘못했다고, 미쳤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서가 겁에 질려 영자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영자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영자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듯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가 강 변호사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이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에 연락이 갔고 민수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자 때문이라고, 영자가 돈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으며 그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부터 남이야. 수진이 말문이 막혔고 민수는 계속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 변호사가 문을 열자 윤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윤 형사는 거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윤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윤 형사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고 곧 표정이 굳어진 채 민수와 수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준서는 아빠와 엄마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며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꼭 안아주며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민수 부부가 경찰차에 실려간 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영자는 준서를 재웠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효도관광이라며 어머니를 제주도에 버리고 죽이려 했던 폐륜 사건.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했습니다. 영자가 법정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영자의 팔을 잡아주었고 강 변호사가 앞장서서 방청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횡령, 문서위조, 사기,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 그 변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영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도장, 임대료 입금 내역, 연금 착복 기록, 보험금 횡령 증거,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 녹음, 제주도 해안가의 가방 사진, 모든 증거가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는 증언대에 서서 민수 부부가 했던 질문들을 증언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고사 하면 보험금이 나오냐고 물었던 것, 의심스러운 죽음일 경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었던 것. 두 번째 증인은 상가 건물의 세입자였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 매달 민수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영자에게는 한 번도 직접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제주도 경찰이었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어머니의 실종을 신고하러 왔을 때의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가 증인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 집에 들어간 것부터 며느리의 구박을 받으며 지낸 3년 효도관광이라는 제안, 제주도 공항에서의 배신,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아들을 위해 제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저를 버렸습니다. 죽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저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민수가 크게 오열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사의 구형이 더 강력했습니다. 검사는 민수에게 징역 7년, 수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선고 공판 날짜가 2주 뒤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났습니다. 폐륜 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진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 오자 법정은 다시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징역 5년, 수진은 징역 3년. 그리고 영자에게 가로챈 재산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폐륜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민수 부부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가 영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끝났고 영자가 법원을 나오자 준서가 지은의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요? 할머니가 이제 준서 키울 거야. 영자는 아이를 안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손자와 함께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상가 건물 매매는 무효 처리되었고 민수가 가로챈 임대료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착복했던 연금도 돌려받았고 횡령한 보험금 중 남은 금액도 회수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다시 영자 명의로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연금 통장도 새로 만들어 영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계좌는 압류되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산이 환수되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대서도 안 되었습니다. 민수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앞으로 5년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준서를 정식으로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신청을 했고 법원은 빠르게 승인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모두 수감된 상황에서 할머니인 영자가 손자를 키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처음에는 부모가 그리워 울기도 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나 영자를 찾았습니다.
영자는 그럴 때마다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앞으로 할머니가 잘 돌봐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은이 영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서울에는 이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집에 계속 머무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자는 지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3년간 살았던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영자의 물건들을 챙기고 준서의 옷가지와 책들도 정리했습니다. 민수 부부의 물건들은 언젠가 출소하면 가져가라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지막 날 영자는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무관심, 혼자 울었던 밤들.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영자는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강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지은이 제주공항에서 영자와 준서를 마중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담하지만 깨끗하고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영자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서를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 전학시켰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친구들을 사귀며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밝은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지은이 영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리조트에서 가벼운 일을 도와달라고. 영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지만 지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영자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안내를 하고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영자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 손님들은 좋아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영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주도에 여행 온 다양한 사람들, 리조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두 영자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영자는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민수가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편지에는 사과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출소하면 다시 효도하겠다고. 영자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도 미움도 이제 없었고 그저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영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관계가 있지만 영자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끊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수진에게서도 편지가 왔고 역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편지도 읽지 않고 바로 찢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영자는 준서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고 준서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좋아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지은은 자주 영자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영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30년 전 받은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했습니다. 영자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영자는 창가에 앉아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뒤로 하고 영자는 손자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제주도의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에는 유채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고 가을에는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영자는 그 모든 계절을 손자와 함께 보냈습니다. 준서는 이제 완전히 제주도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부모를 찾으며 울지 않았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지은의 리조트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 영자의 미소는 리조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영자의 친절함에 감동했고 다시 찾아오는 단골도 많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영자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주말이면 꼭 영자의 집을 방문했고 함께 식사를 했고 준서와도 놀아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영자와 지은은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아들을 감옥에 보낸 거.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 내가 잘못 키운 건 맞지만 그래도 아들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찻잔을 들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아들에게 내 삶을 바쳤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준서를 제대로 키울 거야.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해변을 쓸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해 가을, 민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또 보냈습니다. 출소 후 꼭 찾아뵙겠다고 용서를 구하겠다고 썼습니다. 영자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반송했습니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메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면회를 신청했다고,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영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면회도 편지도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준서는 이제 아빠와 엄마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면 할머니에게 물어봤지만 영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준서는 할머니가 잘 키워줄 거라고. 겨울이 오자 눈이 내렸습니다. 영자는 준서를 데리고 산을 올랐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손자의 손을 잡고 하얀 설경을 바라보며 영자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우겠다고, 민수처럼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영자는 준서와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지은이 계속 행복하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영자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자고 했고 영자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강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잘 이겨냈다고.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준서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달빛이 파도 위에서 추는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어 사진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제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있고 진정한 가족 같은 지은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환하게 웃어줬고 영자도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오고 불효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영자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 언젠가 빛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혼자 오지 않고 함께할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제주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영자는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며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나누는 이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